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도 어려운 기업이 많나 봅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미국 내에서 파산한 기업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더 빠른 속도로 파산 신청을 했다는데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고정비용은 증가하는데 수요나 공급망은 예전만 못하니 돈줄 막힌 기업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연말까지 더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돈줄이 막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줄이 막힌 기업들은 가장 먼저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국내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반토막 났습니다. 시중금리가 올라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반 회사채 발행이 어려우면 신주를 부여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로 부여된 신종 채권 발행이 늘어납니다. 올해 들어 이러한 신종 채권 발행이 13%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이 유상증자입니다. 올 하반기 상장사 유상증자 금액만 7조 원입니다. 작년 대비 20% 이상 급증한 금액입니다. 돈맥 경화는 국내 기업이 더 시급한 것 같네요. 10월 30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증시는 오늘 다행히 그래도 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0.35%, 코스닥은 1.3%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네. 증시를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는 좀 혼조세로 끝났어요. 나스닥은 올랐지만 나머지 지수는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때 보면 데이터는 뭐 좀 우호적으로 시장에 나왔었는데 이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의 CEO가 본인의 주식 매각 계획을 밝히면서 이거 혹시 증시가 너무 비싸다라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표 금융사 대표 이제 CEO조차도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으면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영향이 우리 오늘 좀 증시에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런 거를 좀 잘 떨쳐내는 모습입니다. 네. 저도 뉴스 봤는데요.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하면 다른 금융사 대표들도 있습니다만 시장에 막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그런 대표께서 자기 주식뿐만 아니라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 주식 양도 많더라고요. 100만 주 가량을 나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슈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 발표를 뭐라고 받아들이나요? 네, 일단은 이것이 제이미 다이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해가지고서요. 그 다음에 주요 금융사들을 거치며 2005년도에 현재 이 JP 모건의 CEO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금융사들의 파산이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후에 있었잖아요. 예.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JP 모건이 구원투수로서 등판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 주요하게 문제된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지고서 JP 모건의 규모를 훨씬 더 키우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대표 금융사로 키워내는 데에 뭐 아주 톡톡한 공헌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사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주식을 샀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제이미 다이먼이 주식을 사면 그게 바닥이더라. 뭐 이런 인식을 가지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는 이거 정말로 미국 증시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 미국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경제에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향후에, 이런 투의 발언들을 많이 했고 또 보시게 되면은 연준이나
그다음 재무부에 대해 가지고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예,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증시를 안 좋게 보나 그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정도로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 그 인물이 혹시나 물러나면 어떡할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식 매각이 단순히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떠나가지고서 은퇴 계획의 일환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67세로 지금 고령입니다. 근데 혹시나 조기 은퇴를 계획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매각 계획을 밝힌 것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니 후임이 더 잘하는 사람이 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은퇴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조기 은퇴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더 큰가요? 일단은 한 번도 매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매각 계획을 밝히다 보니까 예. 조기 은퇴설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기 은퇴로 보기는 이번에 이제 이런 계획이 조기 은퇴로 이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예상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요, 2021년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JP 모건하고. 그때 당시 조건이 뭐냐 하면 향후 5년간 CEO로 근무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150만 주의 주식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제이미 다이먼에게 부여되게 됩니다. 이야, 이게 엄청난 권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당 한 130, 140달러이기 때문에 150만 주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이걸 굳이 포기하면서 조기 은퇴를 하지는 않을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제 자주 나옵니다. 지난 5월 달에도요. 제이미 다이먼에게 그 몇몇 언론에서 조기 은퇴 계획이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봤었는데 딱 잘라 가지고서 없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얘기는 워낙 이제 고령의 CEO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뿐이고 지금 제이미 다이먼의 이해관계를 따져봤었을 때에는 조기 은퇴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럼 시장의 시각은 어떠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요 권리를 획득하는 2026년까지 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70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까지 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은퇴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점은 5년 전, 그러니까 21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 이미 대부분이 생각을 했던 점이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조기 은퇴의 신호로 보기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더더욱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100만 주 가까운 주식을 지금 매각한다는 건 어찌 보면 그만큼 증시를 나쁘게 보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밖에 해석이 이제 안 되네요. 이제 그 우려 때문에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JP 모건을 비롯해서 미국의 금융주들이 약했었거든요. 예. 이제 다만 근데 지금 우려에 대해 가지고서도 좀 시장이 넘어나간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다른 점 때문에 예.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각 계획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팔고 나서 추후에 공시를 하면 돼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 봉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서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자들은 사전에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도 보니까는 몇몇 언론에서는 이미 막 이 100만 주를 판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오던데 그게 아니고요. 2024년도부터 100만 주를 언젠가는 매각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주가가 비싸서 팔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내년도부터 어느 시점에는 100만 주를 팔 수 있다라는 거를 밝힌 것이고 총 보유한 물량은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다이먼과 그의 가족 포함해서 총 860만 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부 다도 아니고 100만 주를 내년 이후부터 언젠가는 매도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미리 밝힙니다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이제 JP 모건의 CEO라고 하더라도 내년 이후의 주가에 대해 가지고서도 확실히 알고서 이 계획을
미리 밝힌다. 이게 뭐 고점 신호탄이다. 뭐 저는 그런 거는 좀 이거는 주가를 너무 JP모건 이런 데에서 완벽히 알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가정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전체 물량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제도가 좀 특이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2년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얼마를 매각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 그 2년 안의 기간 동안 그 주식은 뭐 적절한 시점에 본인이 매각하면 그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요 이제 그 계획을 밝힐 때에는 추후에 진짜로 이제 매각이 들어갈 때에는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를 기입을 해가지고서 매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가령 언제 얼마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매도를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시점들에 있어가지고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 그의 취득에 따른 영향 본인이 받아서 이거를 매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 제도가 독특한 점은 뭐냐 하면은 뭐 앞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같은 사전 신고 제도가 없어요. 맞아요. 우린 다 사후에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대주주가 이미 주식을 상당 부분 팔고 난 매각하고 뒤에. 네, 막 소문만 나는 거죠. 아 이거 이만큼 매물이 왜 나오지? 이거 대주주가 던지는 거 아니냐라고 나중에 보면은 진짜 그런 걸로 나오는 예. 거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대주주라 함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일반 주주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접근이 용이한데 혹시 그런 걸 이용해서 회사의 잠재적인 악재, 뭐 당장 이번 분기 실적이 나쁘다. 그걸 며칠 전에 알고서는 주식을 던져버리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전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뭐 해가 넘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이런 거를 밝히는 이런 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사실 예외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예외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잘못 이용했을 경우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철퇴를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이를 미리 밝히고 그래서 이미 일반 주주들에게 어찌 보면은 동일한 수준의 정보 접근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제도 개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사전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아직 없나요?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전혀 없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이 2022년도에 주요 주주 1% 이상 주식 장내 매도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의무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해서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발의가 되었고 지난 23년 6월 달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아니고요.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가지고서 우리도 미국식의 사전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되어야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들 뭐 왜 이렇게까지 저희 또 지난주에는 영풍재지 사태나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도 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도적으로 미비하다 아니면 처벌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런 게 통과가 되어야 제도적인 근본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우리 증시가 개인들에게 신뢰를 잃기 전에 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됐어요. 주요 내용들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미국의 GDP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PCE 물가지수였습니다. 미국 GDP가 왜 중요했냐면 최근 증시를 움직이는 거는 장기금리의 급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면은 경제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 경제가 재가속화가 되는 것 같다. 이번에 미국 GDP 성장률이 너무 잘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 참 잘 나오는 걸 우려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너무 잘 나올까 봐 우려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요. 요번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우려를 오히려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좀 의아하게 들리실 거예요. 미국 GDP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고 하던데요. 혹은 4.9%로 엄청 높게 나왔다던데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변동성이 큰 1에서
신뢰성 지표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재고 변동입니다. 음. 그러니까 재고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때에는 GDP가 과도하게 높게 나오고 어떤 때는 과도하게 오히려 낮게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2022년도 1분기였어요. 예. 그때 당시에 미국 GDP 1, 2분기에 미국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 아유 경제 큰일 났다 얘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이 나와서 변동성이 큰 재고의 변동으로 의한 것뿐이지 그걸 제외하고 보면 미국의 GDP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조하다라는 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엔 반대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GDP에서 재고 변동이 플러스로 너무 많이 지금 영향을 미쳤어요. 요번에 4.9% 플러스 나온 요인 중에서 1.32%포인트가 바로 재고 때문에 나온 겁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왜냐하면 GDP라는 건 결국 물건이 팔리든 팔리지 않던 간에 생산만 하면 GDP는 올라가는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재고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건 생산은 많이 돼서 GDP는 숫자가 올라갔는데 그게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건 부정적인 시그널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물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팔릴 거냐 말 거냐 그 다음 분기에 이제 바라보자인데 사실 재고 조정이라는 게 여기에 또 뭐 계절 조정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정말 많은 미국의 전문 기관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재고가 이만큼 높게 나올 줄 몰랐어요. 원래 0.2%를 봤는데 예. 1.3%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그만큼 사실은 실제 재고가 얼마나 늘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차이가 클 때에는 한두 분기 더 지켜봐야 되는 네. 건데 어쨌든 이런 좀 변동성이 큰 요인 때문에 잘 나온 것뿐이니까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생각보다 재가속화론 우려를 우리가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반성이 나와서 장기 금리는 오히려 GDP가 나오고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PCE 물가지수인데 이것도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PCE 물가도 높게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딱 예상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려를 조금 덜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주요 이벤트나 지표 발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래 월말하고 월 초에 중요한 데이터가 다 몰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봐야 될 게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딱 두 개를 꼽아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미국의 11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금리 결정하는 회의인데 일단은 뭐 동결로 거의 지금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FOMC 회의가 제일 중요해라고 많은 분들 말씀하시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소문난 잔치에 그렇게 먹을 게 없지 않을까. 또 이번 회의에는 경제 전망이나 점도표 같은 것도 나오지 않는 회의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히 양쪽의 손을 다 들어주는 네. 조금 더 지켜보자. 일단 멈춰놓고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 거 멈춰놓고 지켜보자라는 식의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분기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3달 전보다 7월 말부터 장기금리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 금리의 상승을 이끌게 된 촉매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시에 장기채의 발행 비중을 생각보다 좀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조언이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장기채를 늘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몇 년물을 얼마나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려 대비로는 이번에 자금 조달 계획이 생각보다는 덜 우려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재무부의 일반 계정 잔고에 쌓여가는 금액이 재무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쌓였어요. 이게 세수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우려 때문에 지난 3달간 상당히 장기금리의 상승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반대로 실제로 그게 우리가 참 어두운 안개 속에서 바라볼 때는 힘들지만 딱 숫자가 클리어하게 나오고 나면은 우려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 계기가 이번에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재무부에서 장기채 발행 양을 생각보다 좀 줄이거나 그렇다면 시중에 지금 저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부족한 유동성이 부족한 거는 약간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지금 이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려가 좀 가셔질 수 있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연쇄 작용을 해가지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은 요즘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뭐 저는 괜찮은데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 저는 있으세요? 약간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맹맹한 소리가 가끔 네. 납니다. 그래도 목소리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신기반기한 기업 어디 가볼까요? 네, 저 ABC라고 하는 예. 이게 방송국이에요. 초콜릿 아니고 신발 편집샵 아니고요. 미국에서 전국 방송이죠. 가장 유명한 방송인데 ABC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ABC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단 저는 ABC 그러면 ABC보다도 솔직히 디즈니가 먼저 생각나요. 아하, 네, 맞아요. 디즈니가 ABC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게요. 디즈니가 ABC를 판대요. 팔아요, 다시? 네, 네. 오. 이게요, 사실 이게 방송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ABC가요, 전국 미국 가청 지역이 98%인데요. 예. 미국이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시차도 여러 개고. 그런데 98%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장점이 크다는 얘기고요. 예. 물론 이제 지금 공중파 시대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게 상징적인 것인데 이걸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디즈니 전체 매출에서 35%가 ABC고요. 오. 영업이익의 38%.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즈니 하면 많이 아시는 분들은 테마파크로 돈을 번다 상식이잖아요. 예. 테마파크가 매출이 33%, 영업이익이 62%니까 테마파크 빼면 ABC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디즈니의 ABC거든요. 근데 이거를 판다고 하니까 예. 요즘 너무 안 되나?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라고 있잖아요. 네.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방송사까지 파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내막을 들으면 좀 복잡합니다. 최근에 드라마 무빙 잘 됐잖아요. 예. 도대체 디즈니 플러스는 무빙 안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ABC 매각하고 디즈니하고 방송이나 이 컨텐츠 판 흐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ABC가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방송국인데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에서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데 맞아요. 이걸 팔아버리면 도대체 이걸 왜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그 방송사 그 사장님들끼리는요. 예. 미국에선 그 포커판을 벌여요. 예. 매년 한 번 정도 그 오하이오에 있는 곳에 가갖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끼리 모여갖고 요즘 흐름 얘기하고 너 뭐 물건 없어? 나도 살까? 뭐 이런 얘기하는 인수합병 판이 벌어지는 그 앨런 앵커 컨퍼런스라고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올해 그 디즈니의 CEO죠. 유명한 인물이에요. 밥 아이거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듣고 요거 약간 귀담아 들을만 하다 싶었는데 7월 얘기였습니다. 네. 리니어 TV는 더 이상 디즈니의 핵심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ABC 지역 케이블 방송국도 매각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게 판돈이 나온 건데 리니어 TV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리니어 TV가 진짜 뭐예요? 리니어 TV가 뭐냐면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리니어 TV라고 하는 거는 방송국 맘대로예요. 방송 시작 시간 몇 시 시작. 그리고 방송국에 보여주는 거 계속 보고 있어야 함. 근데 런 리니어 TV 뭐냐면 시청자들이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음. 뭐 넷플릭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넷플릭스나 뭐 대표적인 건 유튜브죠. 그러니까 이른바 왓하고 웬을 방송사가 아니라 시청자가 결정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시대의 트렌드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넷플릭스, 유튜브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바바이거 얘기를 듣고 그래, 넌 리디오 TV의 시대인 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시대의 변화는 오긴 와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넌 리니어 TV가 인기여도 리니어 TV라고 하는 방송사가 디즈니 매출의 영업이익의 40%를 버는데 벌써 팔아? 근데 실제로 팔고 있더라고요. 10월 얘기인데 네. 블룸버그에서 디즈니가 실제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각 주체가 넥스타 미디어 그룹 또는 뭐 앨런 미디어 그룹 이런 건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TV 방송사 또는 가장 TV 케이블이 많은 방송사들이에요. 예. 실제로 팔겠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매각 액수는 14조 원쯤 됩니다. 네.
14조 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ABC의 명성으로 보면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팔겠다는 얘기, 싸게 내놨다는 얘기고요. 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밥 아이거의 그 어떤 커리어 보면 이게 실제로 매각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밥 아이거가 지난 20년 동안 디즈니 CEO였거든요. 예. 근데 샀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픽사, 마블, 뭐 루카스필름 또는 20세기 폭스까지 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CEO 안 하고 후계자한테 물려줬는데 네. 후계자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다시 재등판을 한 다음에 임기가 2년 연장됐거든요. 2026년까지. 2년 동안 내가 뭐 할까 딱 봤더니 ABC 팔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레거시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리니어 TV 부분을 팔고 디즈니 플러스에 올인해야 되겠다. 디즈니가 그럴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앞으로 2년 동안의 자신의 미션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겠죠. 왜냐하면 인수합병 전문가인데 20년 동안 다 샀는데 네. 2년 동안 하나 팔면 되잖아요. 예.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ABC와 디즈니의 사례가 아니라 어찌 보면 미디어판 전체가 바뀌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ABC 방송국은 미국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방송국인데 네. 돈도 지금까지는 열심히 잘 벌고 있고요. 그런 방송국을 매각한다는 건 앞으로 미디어판이 크게 바뀐다라는 걸 디즈니가 먼저 선도적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그렇죠. 디즈니 입장에서 보면 지금 팔지 않으면 냉정하게 보면 ABC를 못 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발빠른 사업가는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잘 벌리는 사업보다 앞으로 돈을 잘 벌 그렇죠. 사업에다 올인해야 되고. 근데 예.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잘 팔리는 거를 지금 보면 안 되고 지금 가장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디즈니 입장에서 보면 바바이거 입장에서 보면 ABC가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사례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20년에요. 네. 그 디즈니 안에서 미디어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디즈니 워낙 큰 거대 그룹이니까 예. 테마파크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영화판도 있고 미디어 네트워크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ABC입니다. 예. 근데 ABC의 매출 영업이익이 다 꺾이기 시작해요. 2020년에. 근데 90년대 또는 2000년대, 2010년대 디즈니가 굉장히 잘 나갈 때 그러니까 ABC가 모든 걸 인수하고 끌고 갔는데 2020년부터 딱 꺾이기 시작하더니 21년, 22년 계속 꺾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추세라는 게 중요하구나. 여기에 계속 연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ABC라고 하는 그 회사의 어떤 역사를 놓고 보면 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ABC란 이름부터가 좀 놀라운데 아메리칸 브로드캐스팅 컴퍼니예요. 네. 뭐 우리 치면 대한뉴스. 그렇네요. 이 정도 되니까 상징적이고요. ABC라는 게 이제 미국의 방송 역사하고 함께 하는 거죠. 네. 원래는 NBC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MBC가 미국 방송의 최초 방송인데 원래 라디오였어요. 근데 나중에 TV를 만듭니다. 근데 TV를 만들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20세기 초반에 독점을 하니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MBC 니네 독점이야. 안 되겠어. 나눠 해갖고 MBC 블루하고 MBC 레드라는 이름으로 나눠요. 이게 네. 청군 백군 나누는 것도 아니고 청팀 백팀 나눠 놓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MBC 블루를요. 1943년도에 ABC로 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하고 MBC는 같은 뿌리가 있는 거죠. 40년대부터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경쟁이 뉴스였어요. 네. 뉴스에서 보면 우리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ABC의 유명 앵커 피터 제닝스, 또 CBS에는 월터 크론카이드, 뭐 MBC에는 톰 브론코 이런 인물이 있었잖아요. 예. 심지어 이제 ABC에는 바바라 월터스라고 뭐 전설적인 여성 최초 메인 뉴스 앵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 경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드라마 경쟁을 해요. 예. 드라마 경쟁이 뭐냐면 뭐 아시는 걸 텐데 맥가이버. 네. 아까 앵커들 이름은 몰랐는데 이제부터는 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 좋아하실 텐데 그레이 아나토미. 봤어요. 그렇죠. 예, 한국에서도 방영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 유명한 드라마 있죠. 로스트 있잖아요. 로스트도. 네. 로스트 ABC가 만들었어요. 드라마 경쟁을 합니다. 예. 근데 뉴스 드라마로 완전히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CNN이 등장하면서 뉴스를 뺏겨요. 그러니까 이게 CNN도 일종의 넌 리니어 TV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방송사가 정해준 9시 뉴스. 근데 그런 거 길어서 못 봐요. 난 24시간 뉴스 볼 거야. 하루 종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뉴스 보겠어. 이게 CN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의 주체가 공급자에서 예. 시청자 위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MBC가 했던 게 스포츠예요. 예. 스포츠를 1983년에 ESPN을 인수합니다. 예. ESPN 인수하니까 ESPN이 그 방송의 중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뭐 대학 미식축구라던가 아니 농구라던가 아니면 요즘은 오버워치라고 e스포츠 중계권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뉴스나 드라마하고 다른 게 뭐냐면 뉴스는 발생하는 정보의 독점권이 없잖아요. 예. 사건 사고 그건 독점권이 없죠. 그런데 스포츠는
독점 중계권이라는 게 있고 그걸 인수하면 그러면 나 혼자만 중계할 수 있으니까 싫어도 ABC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ABC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였고요. 그게 ESPN 인수하면서 ESPN 스포츠도 굉장히 인기였는데 그렇게 흘러가던 2000년대까지의 흐름이 넷플릭스로 드라마가 대체되고요. 요즘은 예. 뭐 사실은 방송 드라마보다 넷플릭스로 방송국 드라마를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송사 스테이션 건지 모르고 예. 아니면 유튜브로 보죠. 뉴스는 뉴스로 대체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뉴스는 유튜브로 대체되고 드라마는 넷플릭스로 대체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사실 많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왜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예. 아이, 좀 있으면 괜찮겠지. 하루만 있으면 뭐 조금만 있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니 같은 케이스가 예. 예. 사업이 망해가는데도 하루 이틀 미루다가 8년 연속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바이거 같은 경우 뛰어난 CEO니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2020년에 정확하게 시절 꺾이기 시작하니까 매각 준비해서 올해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지금 ABC를 비롯해서 이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송국 같은 역할을 하는 미디어 회사들이 앞으로 좀 불황이다 아니면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OTT 같은 이런 것들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일단 단적인 숫자 말씀드리면요. 2022년 기준으로요. OTT 가입자가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이거든요. 예. 근데 전 세계 이 케이블 포함한 유료 방송 가입자 수가 14억 명이에요. 벌써 뒤집어졌군요. 역전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추세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이건 다시 바뀌지 않겠죠. 그렇네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디즈니가 그래갖고 그 아까 바바이거가 뭐 많은 걸 인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는 넌 리니어 TV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수하겠죠. 예. 넷플릭스 인수하려고 넷플릭스 창업자한테 제안을 해요. 디즈니가요? 네, 근데 거절 당합니다. 단칼에 아니야 예. 너는 니네보다 우리가 더 잘 나갈 것 같아. 그 디즈니 저리가 넷플릭스의 판단은 옳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터지냐? 오징어 게임이 빵 터져갖고 바로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기보단 당연한 수준이었을 텐데 2019년에 디즈니 플러스를 만듭니다. 근데 디즈니 플러스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요. 디즈니 안에서. 그게 무슨 소린가요? 디즈니 안에 ABC라고 하는 그 리니어 TV가 있고요. 예. 그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넌 리니어 TV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ABC 방송에서도 왜 방송 시간 놓치면 요즘은 그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VOD라고 해서 방송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거 그 있죠. 방송 다시 보는 예. 이게 지금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아. 이 매출이 ABC에 상당히 컸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이걸 다 망가뜨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디즈니라고 하는 거대한 빅텐트 안에서 ABC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서로 싸우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적 손실이 110억 달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2019년에 디즈니 플러스가 생기고 2020년에 ABC 매출이 망가졌다고 하는 것도 디즈니 내부에서 교통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인 거죠. 사실은 넷플릭스를 인수했으면 상황이 달랐는데 인수에 실패하면서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었는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ABC를 팔기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디즈니 플러스에 올인한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어찌 보면 디즈니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근데 놀랍네요. 제가 알기로 밥 아이거는 이 사람이 ABC 출신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친정을 파는 거죠. 거네.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밥 아이거는 원래는 ABC의 그 평범한 스튜디오 그 스텝이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원래 공중파 앵커가 꿈이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ABC 스포츠 부사장도 되고 ABC 사장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ABC 그리고 나 디즈니 인수되는 과정. ABC가 원래는 디즈니 게 아니고 디즈니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인수 회사 사장이 디즈니에 갔다가 디즈니 사장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BC한테 디즈니한테 팔렸다가 이제는 ABC 또 팔게 되는 거죠. 이게 바바이거 운명 같아요. 20년 동안 많은 회사 샀는데 마지막에 파는 거는 자신의 친정 회사인 거죠. 이 이제 디즈니도 배웠고요. ABC도 배웠는데 이런 미디어 업계의 큰 변화 속에서 오늘 우리는 라디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라디오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이거 사는 회사가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회사가 ABC 사겠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방송에 뿌린 라디오니까 예. 라디오와 케이블과 미국에서 지금 팟캐스트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예. 내수 시장으로서의 성장성은 있다고 ABC를 인수하려고 하는 두 개 회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디즈니는
글로벌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ABC가 힘들지만 미국 내수 시장 안에서는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으로 이어진 어떤 그 밸류 체인은 워킹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TV 등장하고 나서 많은 미디어 전문가들이 이제 라디오는 다 끝났다 했지만 라디오는 나름대로 시야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살 길을 공고히 구축했고 지금까지 이어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예측들이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잘못 예측된 걸로 네. 알려졌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요즘 OTT와 같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이렇게 자기가 직접 컨택해서 보는 그런 채널들이 늘어났는데 우리 라디오는 그 과정에서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등을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또 활로가 모색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은 ABC가 안 좋아 보일 것 같으니까 판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성급한 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게요. 디즈니의 성장은요. 지난 30년 동안 ABC라고 하는 방송사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근데 앞으로의 디즈니의 성장한테 필요한 거는 네. 디즈니 플러스라는 바바가 판단은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BC가 사라지느냐? 네. 사실은 주인만 잘 만나면 다시 성장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송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어떤 핵심 컨텐츠는요. 라디오 같은 지식 정보 컨텐츠일 거예요.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 또 하나가 네. 뭐냐면 ESPN이에요. 네.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계권을 독점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디즈니도요. ABC는 팔아도 ESPN이라고 하는 스포츠 채널은 팔지 않고 어떻게 만드려고 하냐면 ESPN 플러스를 만들어 갖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의 핵심은 이제 말하자면 영화 디즈니의 핵심은 영화, 테마파크 그리고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스트리밍이고요. 이거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갖고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거고 거기서 ABC는 더 좋은 주인을 만나라. 바바이거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정은 저쪽으로 보내겠어요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영원한 건 없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버글즈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입니다. 오늘 모처럼 끝곡 맞춰주신 분 계시네요. 김영재님. 예, 김영재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